중세국어 훈민정음 의문론 네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의문론 관련해서는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의문론 이외에 중세국어에 쓰였던 어휘 영상이 다음번에 이어지게 되니까요. 의문론은 4탄 여기까지 완성된다 봐주시면 되고요. 내일 올라가게 되는, 다음날 올라가게 되는 애들부터는 어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 거 잠시 복습을 하면요. 우리가 종성 표기 이래서 팔종성법,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거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어적기 연철 방법 배웠다. 그래서 연철 배우고 끊어적기 무엇인지 거듭적기 무엇인지 영상에서 봤었어요. 자, 오늘 볼 차례는 이제 표기의 원리에서 동국정의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그래서 동국정의식 한자음 표기 보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음절, 이래서 초성자에서 어떤 것들이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나 볼 거고요. 중성자에서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었나, 그리고 종성자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나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성조 해서 평성거성 상성 입성이라는 성조를 방점을 통해서 표기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음조화 배우면서요, 우리 중세시대에 사용되었던 조사나 어미, 접사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기 구분 어떻게 되는가, 어디부터가 고대국어, 어디부터가 중세국어, 어디부터가 근대국어인가, 요거 배우면 마무리 될 겁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표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음은 중세시대에 썼다가 지금은 소실된 음은들 있죠. 그래서 그거 시기별로 어느 시대에 사라졌는가, 음은 뭐 어두자음금, 모음조화, 명사형어미, 르불규칙, 동국정의식 표기, 받침법칙, 뭐 적기 방식, 이런 것들, 이런 거 어느 시기에 사용되었고 어느 시기부터 사용되지 않았는가, 이런 거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품사해서 음운 중에서 중세국어 중에서 음운에 관련된 거, 자음모음에 관련된 건 이제 끝이 나게 되고 단어 단위에 대한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국정의식 표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동국정의식 한자음 표기라고 하는 것은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나라 말이 아닌 한자음의 표기법을 정리해 놓은 규범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의 외래어 규범이랑 유사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아닌 한자어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적어놓은 책이 동국정운이고요. 그 동국정운이란 책에 따른 한자음 표기법이란 뜻입니다. 자,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책에는 한자라고 하는 글을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동국정운식 표기할 때 중국 한자를 표기할 때는 현실 한자음 대신에 중국 한자음가대로 기록한다. 현실 발음 대신에 중국의 원음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자, 동국정운식 표기 첫 번째, 우리나라 한자음인 현실 한자음을 쓰지 않고, 그래서 현실 한자음은 다른 말로 우리나라 한자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하는 한자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의 현실 발음은 중국이죠. 중국. 근데 동국정운식 표기대로는 이게 아니고 한자의 원음대로 중거에 유사하게 둥기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 둥기 이렇게. 우리나라 한자음인 현실 한자음대로 쓰지 않고 중국 한자음과 가까운 소리를 한글로 비슷하게 표기하는 것이 첫 번째 동국정운에 나타나 있는 동국정운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글자를 보시면 현실 한자음, 우리나라는 저 글자를 담이라고 소리 내죠. 그 다음에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두라고 소리를 내요. 북두칠성 할 때 두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현실 한자음 별이라고 소리를 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담이 아니라 땀, 그리고 두가 아니라 뚫, 그리고 별이 아니라 별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은 현실 한자음인 담, 두, 별 대신에
중국 원음과 가깝게 땀, 둘, 별이라고 표기한다. 그래서 동국정원식 표기의 첫 번째는 우리나라 한자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라고 하는 글자는 중국의 글자니까 중국의 원음대로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해 주는 게 첫 번째 동국정원식 표기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종성, 이응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말 음가에는 받침의 소리가 안 나는 음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 그러면 세종어제는 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종성에 음가가 없는 글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어제 네 글자 모두 한자어거든요. 자, 한자어는 어떻게 표시해준다? 발음이 안 나더라도 종성에 이렇게 이응자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가가 없는 세랑 어랑 제에는 이렇게 받침에다 음가 없는 이응을 써주고 음가가 있는 종과 같은 받침의 이응에는 그냥 이응 대신에 예디응을 기록해주는 것, 이게 동국정원식 표기입니다. 자, 동국정원식 표기에는 종성이 없는 음절에 형식적인 표기 이응을 써주었다. 자, 음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한 번에 발음이 나는 분량. 예를 들어 선생님 이름이 김하영이면 김하영 세 번에 걸쳐서 소리를 냈죠. 얘가 3음절입니다. 그럼 자, 음절이라고 하는 건 음운으로 따지면 초성, 기역, 중성, 이, 종성, 미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 하 같은 경우는 지금 종성에 받침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정원식 표기로 표기를 해줄 때는 하영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 있는 데에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 영 이렇게 표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종성이 없는 음절 하 같은 경우에 발음이 안 나더라도 형식적인 표기 이응을 써줍니다. 이거는 한자어에만 해당되는 경우예요. 음가가 있는 응과 음가가 없는 이응이 현대국어에선 형태가 똑같이 쓰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발음하게 되면 앞에 얘는 음가가 없고요. 뒤에는 음가가 있죠. 똑같이 표기를 해주죠. 그런데 동국정원식 표기에서는 음가가 있으면 예디응자로, 없으면 이응으로 표기했다. 그래서 하영을 쓸 때는 이렇게 음가가 없어요. 그냥 하로 읽습니다. 자, 여기도 음가가 없어요. 그냥 이응자 쓰고요. 음가가 있는 이응은 이렇게 예디응으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애들은요. 음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성 자리에 이렇게 이응자를 붙여놓은 동국정원식 표기입니다. 자, 왼쪽에 한자어 보이시죠? 자, 한자어에만 해당되는 게 동국정원식 표기예요. 근데 이때 종과 정 같은 경우는 세종, 어제 훈민, 정음 해가지고 종과 정은 받침 여기 종성 자리에 이응이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음가 있는 이응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예디응으로 표기해놨죠. 자, 위에 보이는 것처럼 종성 소리가 없는 세어제는 형식적인 종성 이응을 써줬고요. 그래서 생어제응으로 쓰여있지만 세어제로 읽어주시면 돼요. 종성에 소리가 있는 종과 정은 예디응자를 써서 종정으로 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국정원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은 법칙들이 들어있지만 대표적인 거 2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중세국어 음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세국어에 음운들이 모이게 되면 여러분 자음 모음이 모이게 되면 음절이 돼요.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모이게 되면 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음절이 되죠. 초성, 중성, 종성 자 이렇게 살펴보면서 음절 단위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성자에 오는 글자 예디응과 여린이응과 반치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대국어에서는 이 3가지 모두 사라진 글자들이죠. 사라진 음가들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예디응, 여린이응, 반치음이 초성 위치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대국어와 다른 점은 초성에 예디응, 여린이응, 반치음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중 특이한 것이 예디응이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영 하게 되면요. 앞에 있는 이응은 초성자의 이응은 음가가 없거든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이것도 음가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 냈나요? 어떻게 소리 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됐겠죠. 응 할 때, 하자, 이렇게 발음하자. 그러면, 이걸 초성이 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합니다. 그래서, 자, 소리가 나는 예디응은 현대국어 받침에 오는 이응과 발음이 같은 것인데, 이 음운이 현대와는 달리 초성에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영 발음을 하게 되면 이 초성에 오는 건 현대국어에선 발음하지 않고요. 여엉 이렇게만 발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응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 게 영이거든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영 이런 식으로 발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성자에 발음이 왔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붕어나 방울 같은 경우 붕 해서 여기 지금 여기 글자 붕 하면 여기 예디응이 쓰였겠죠. 그리고 어가 오게 되면 중세시대엔 이어적기란단 말이죠. 그래서 붕어가 아니라 붕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나 봐요. 그 다음에 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할 때 여기 음가가 있죠. 이게 뒤에 있는 울 자리에 이렇게 빈자리니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방울 이런 식으로 발음이 뭐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초성자에 이응이 오게 되면 지금 현재 초성자에 이응이 오게 되면 음가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중세시대에 이렇게 생긴 이응은요, 소리가 안 나는 이응이에요. 중세시대에 이렇게 꼭다리 달린 예디응으로 써야지만 음가가 있는 거예요. 현대국어에서는 초성에 오는 이응과 종성에 오는 이응과 형태가 같지만 초성에 있는 이응 같은 경우는 음가가 없는 애로 보고 있고요. 종성에 있는 애는 소리가 나는 음가가 있는 애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세시대에는 예디응이랑 이응이랑 예디응 같은 경우에 종성에서 소리가 응 하고 나는 애인데 얘도 초성 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성에 어두자운군이 왔다. 자, 어두자운군은 음운 단위라서요. 소리 개념이에요. 소리 개념. 자,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합용병서자라 그래서 나란히 글자를 옆으로 늘어났어요 라는 뜻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글자를 합용병서 옆으로 나란히 썼어요 이건데, 자, 이 중에서 비읍 시옷 같은 경우는 브스 부드 이렇게 발음 났던 거. 비읍 시옷이 아니라 비읍 디귿으로 합시다. 자, 비읍 디귿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합용명사예요. 시옷 디귿이랑 똑같이. 이때 얘는 발음을 할 때 부드 다 발음했다는 거고요. 이 시옷 디귿은 뒤에 있는 거에 된소리 뜨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예요. 뜨. 자, 그럼 부드는 2번 발음하죠. 뜨는 1번 발음해요. 그래서 부드 같은 경우는 음가가 2개고요. 뜨 같은 경우는 하나만 발음이 돼요. 음운이 하나예요. 그랬을 때 똑같은 합용병서지만 소리가 2번 나는 이 비읍 디귿 같은 경우를 음이 2번 난다 어두자운군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둘 다 나느냐 그렇지 않고 된소리 1번만 발음 나느냐에 따라 어두자운군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합용병서에서 본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서는 어두의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될 수 있었다. 단어 첫머리에 초성자리 얘기합니다. 초성자리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이 연속해서 오게 되면 글자로만 나타나고 이걸 뜨라고 읽으면 걔는 어두자운군 아니에요. 부드 둘 다 소리를 내줘야지 어두자운군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읍계나 비읍 시옷계 합용병서 애들은 부드, 부스, 부즈, 붓그, 붓뜨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예요. 다 부드, 부스, 부즈, 붓그, 붓뜨 해서 자 2번씩 다 발음 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용병서자로 쓰고 어두자운군인 애들. 그런데 시옷계 합용병서는 이렇게 써놓고 발음을 뜨라고 해요. 뜨. 그러면 발음이 한 번 나죠. 부드 2번 했고 뜨 한 번 하죠. 그래서 합용병서자 시옷계 합용병서는 합용병서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어두자운군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중성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중성은요 모음자를 사용하죠.
자, 모음자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국어랑 다른 점은요. 중성의 형태가 똑같지만 다른 소리를 내는 모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에는 현대국어에서 에라고 한 번에 발음하죠. 근데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이자가 붙어 있으면 이 따로 분리해서 발음해줍니다. 아이 이렇게 아이. 그럼 이건요. 어이 이렇게 읽었겠죠. 오이 이렇게 읽고 그쵸? 우이 이렇게 읽고요. 그래서 아이라고 두 번 발음했기 때문에 얘는 중세시대 이중모음이다. 자, 이중모음은 중간에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입의 모양이 바뀌는 모음을 얘기해요. 자, 입 모양 안 바뀝니다. 근데 아이 이러면 입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아이라고 발음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국어의 단모음과 중세국어의 단모음이 달랐고 현대국어 단모음 중에 아이, 어이, 오이, 우이는 중세시대의 이중모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부분 보죠. 자, 종성에서는 8종성법이 쓰였다. 소리 나는 대로 8개의 자음만 썼다는 겁니다. 현대국어는요, 종성의 모든 자음을 표기할 수 있어요. 소리는 7개만 납니다. 자, 가느, 다란, 물방울. 우리 우문할 때 했죠. 그래서 소리는 이렇게 7개만 나지만 표기를 할 때는 모든 받침은 모든 자음으로 다 표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꽃 하면 사실 실제 음가는 디귿으로 나지만 치읓으로 발음 쓰죠. 음은 디귿으로 발음 나지만 치읓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그렇지 않고 발음이 종성에서 8개의 발음만 나니까 그 발음 나는 애들만 팔종성법대로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건 가나, 다라, 마, 바, 사, 그리고 예디응, 아까지 요렇게 8가지 음가만 나는 애들이 종성에 있으니 종성에는 8가지 글자만 쓰자는 겁니다. 이게 15세기 국어의 특징이고요. 용비어천가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다 팔종성법을 따라가고 있고요.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만 특이하게 예외사항으로 그때 15세기 당시에 쓰였지만 팔종성법을 쫓아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8종성법을 제외하고 받침에 요 8가지가 아니고 다른 애들이 뭐 꽃 좋고 할 때 이렇게 지읒 같은 애가 오게 되면 이런 걸 이제 뭐 종성에 종성부용 초성자를 썼다 이런 특징으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문제를 푸시다 선지에 종성에 종성부용 초성의 원리대로 쓰인 글자를 찾으시오라고 하면요. 종성 자리에 이렇게 8가지 글자가 아니고 이 8가지 글자 이외의 글자가 오는 애 찾아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 그 다음에 뭐 골, 곧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얘네 2개는 팔종성법을 쫓아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걸 밝혀 적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이 8글자 이외의 자음이 받침에 쓰여 있으면 종성부용 초성을 밝혀 적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종성에 시옷 소리가 왔다. 자, 우리는 현대국어에서 지금 가느, 다란, 물방울 해서 요 7개라고 하는 애가 음가 소리 난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중세국어에선 그게 아니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예디응 요렇게가 소리 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시옷자. 우리는 받침에서 현재 시옷이라고 하는 음가는 따로 나지 않고 디귿으로 발음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세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디귿도 받침에서 소리 났고 시옷도 소리 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시옷과 디귿이 종성에 왔을 때 모두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시옷은 S자 스 발음으로 나고요. 디귿은 트 발음으로 되었다. 그래서 음가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봅니다. 선생님 그럼 종성의 시옷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안타깝게 이 발음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려서요. 종성 자리에 스 발음을 내는 걸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힘든 거예요. 어쨌든 중세 시대에는 받침에서 스 발음과
트 발음이 비교돼서 나타났다. 서로 달랐다. 그래서 종성에서 발음되는 게 7가지가 아니고 8가지로 맞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 음절 끝소리 규칙 7자음에 시옷을 더해서 8자리 종성, 8종성이라고 하는 걸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 보죠. 성조 보도록 할게요. 성조. 우리는 지금 현재 성조를 쓰지 않고 있죠. 근데 중세시대에는 성조가 있었고 이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 방점을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글자 왼쪽에다가 팅 하고 찍었습니다. 자, 중세국어는 음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변별했다. 음의 높낮이가 다른 말로 성조입니다. 여러분, 음의 길이는요, 성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음을 길게 내세요, 짧게 내세요, 이건 높낮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을 길게 내느냐, 짧게 내느냐 같은 경우는 방점으로 표시하지 않아요. 자, 성조를 표기하는 방식은 방점입니다. 그래서 음의 높낮이 따라서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기했다. 자, 성조에는 평성, 거성, 상성, 높낮이 이렇게 3개로 나눕니다. 입성은 이따 다룰 건데 입성은요, 소리가 짧게 나는 소리, 빠른 소리를 나타내서 소리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서요. 입성은 방점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 평성, 거성, 상성이라고 하는 애들. 자, 평성은요. 낮은 소리를 얘기해요.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 예를 들어 나란 말싸미 같은 경우는요. 나가 평성이고요. 라가 거성입니다. 그 다음에 말 같은 경우가 상성이고요. 씀이 평성, 그 다음에 미가 거성입니다. 그러면 발음할 때 나랏, 말, 쌈이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나랏, 말, 쌈이 이렇게. 요거를 표시할 때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서 표기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활, 낮은 소리, 칼, 높을 소리, 돌,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 그래서 글자 왼쪽에 방점 안 찍혀 있는 게 평성, 하나 찍혀 있는 게 거성, 2개 찍혀 있는 게 상성입니다. 이 상성 같은 경우는 현대에 소리의 길이로 남게 돼요. 그래서 모음의 길이를 길게 내세요 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상성 표시 점 2개자가요. 현대에는 없어졌지만 이게 소리의 길이로 남아있다. 이렇게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성이라고 하는 애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리의 높낮이를 다루고 있는 애가 아니에요. 높낮이, 성조를 다루고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방점으로 찍어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입성은 뭡니까? 소리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공기의 흐름을 끊어서 짧게. 여러분 음악하면 스타카토라고 하죠. 탁탁탁 끊는 거. 그렇게 소리 내라는 게 입성입니다. 그래서 입성은 빠른 소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높낮이나 방점과는 관계가 없다. 자, 종성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끝나면 입성. 자, 합이라는 글자 볼까요? 종성이 비읍으로 끝나죠. 그래서 합하고 뒷부분이 탁 끊기죠. 자, 요 종성이 4글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세시대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요렇게 종성에서 소리 난다고 봤죠? 이 8개 중에서요. 노란 양말 울림소리를 제외하고 나면요. 요렇게 4개 남아요. 요 4가지가 받침에 오게 되면 입성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린이읒자 오면 그것도 입성이에요. 여린이읒 오면 거기서 소리를 잘라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린이읒까지 추가. 이렇게 오게 되면 소리가 잘립니다. 얘는 음의 높낮이 아니고요. 높낮이 아니기 때문에 방점으로 표시하지 않고요. 소리를 그냥 짧게 내라고 하는 소리고 소리를 짧게 낼 때는 받침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요것 중에서 노란 양말 제외한 요 4가지 얘네들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 오고 여린이옷이 오는 경우는 짧게 끊으란 소리구나, 입성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조화 보도록 할 텐데요. 모음조화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봤어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대로,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대로 쓰는 거였죠. 그래서 이 모음조화 현상은 현대에도 남아있긴 하지만 현대는 많이 깨졌어요. 모음조화는 현대국어에서보다 중세국어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현대국어에도 남아있긴 합니다.
막다 같은 경우는 어간이 아자로 끝났죠. 아. 그래서 우리는 어나 아 중에 결합하라 그러면 아로 결합해요. 근데 먹다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어로 끝났죠. 그래서 얘는 해서 어자를 붙이죠. 그래서 양성모음 아에는 아 붙이고 음성모음 어에는 어 붙이는 거. 이런 게 현대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막과 먹의 모음 차이 때문이다. 자, 이런 걸 모음조화라고 하고 현대 국어에 남아있긴 한데요. 중세 국어에서 이런 현상이 훨씬 더 뚜렷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했던 것이 중세시대에 훨씬 더 뚜렷했다. 그래서 조사랑 어미 형태를 좀 보도록 하죠. 목적격 조사가 을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을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뒤에 을이 와요. 르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르이 와요. 한번 볼까요? 자, 아들, 자, 아들, 리을로 끝났죠? 자음으로 끝나니까 을이 온 거고요. 이렇게 쓴 이유는 중세시대 이어적기 했으니까요. 아들, 이렇게 놓고 뒤에 리을을 위로 올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나를 해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니까 를 붙었죠. 그쵸? 자, 요렇게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아래아냐 으로 나눠놨죠. 으냐로 나눠놨어요. 아래아는 앞말이 양성일 때, 그리고 으는 앞말이 음성일 때, 아들 같은 경우는 자, 아자랑 아래 아자랑 둘 다 양성 모음이죠. 그러니까 양성 모음 살려줬어요. 나랄, 요거는 요렇게 바꿔주세요. 요거의 오타입니다. 자, 나랄 앞에 아 모음 왔으니까 랄 붙여줬고요. 젖을 해서 여자 왔어요. 음성 모음이죠. 그러니까 을 붙여준 거고, 너를 음성 모음이니까 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모음조화 지키고 있고 앞말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을을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의 종류가 4개였죠. 현대는 그런 거 없이요. 아래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둘 다 을을만 적습니다. 부사격 조사 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에 같은 경우는 아랑 아 왔으니까 양성모음 아이자 써줬고요. 눈에는 우자가 앞에 음성모음 왔으니까 어이자 써줍니다. 보조사 은는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조사 은은 어떻게 오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느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그쵸? 자음으로 끝날 때 은 오고 모음으로 끝날 때 는 옵니다. 그리고 앞말이 양성이면 아래야, 음성이면 이렇게 써준 거죠. 관형격조사 마찬가지입니다. 앞말이 양성모음이면 아래아 써줬어요. 도자기 해서 오랑 아래아 둘 다 양성이니까 양성모음 이렇게 써줬고요. 대중의 해가지고 충 해서 우자 쓰였으니까 의자 써줬어요. 자, 연결음이 아어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양성모음이에요? 아래아예요? 그럼 아와요. 음성모음 어예요? 그럼 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대, 우대. 자, 니르오대, 업수대 해서 의대 같은 경우도 앞말이 양성이면 오대 붙여줬고 음성이면 우대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명사형어미 잘 보셔야 되고 명사 파생전미사 잘 보셔야 돼요. 자, 명사형 어미 애들입니다. 어미는 오냐 우냐로 나눠요. 오가 양성, 우가 음성이겠죠. 자, 명사 파생전미사는요. 아래아랑 으로 나눠요. 아래아가 양성, 으가 음성이겠죠. 종류가 다릅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관형사형어미 은 같은 경우도 앞에가 양성이면 아래아, 음성이면 으 써줬고요. 관형사형어미 앞에가 양성이면 아래아, 음성이면 으 써줍니다. 그래서 관형사형어 을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잡다 했을 때 잡을 이렇게 바꿔주면 잡을 사람 이래서 뒤에 체언을 수식해 줄 수 있게 해주죠. 이렇게 바꿔준다는 소리입니다. 뒤에 체언을 수식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관형사형 어미. 명사 파생전미사 같은 경우는 얘가 붙으면 이 단어가 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 같은 경우 보면 열리다 할 때 열다 있죠? 얘는 동사인데 여기에 열에다가 어간에다가 음자 붙어주면 얘가 그냥 명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다. 자, 어미 애들은 아무리 붙어도 품사 못 바꿔줍니다. 자, 명사 파생전미사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구피 해가지고 우리 이자 여전히 쓰죠. 이때 이 이를 쓸 때 양성모음이면 아래아 이 써줬고요. 음성모음이면 이 이렇게 써줬다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시기 구분입니다.
시기 구분 보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없어지는 거 요거 봐야 되네요. 얘도 영상이 조금 길어지네요. 일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 구분 고대 국어는요. 그 언젠가 옛날부터요. 고려 건국 전까지를 고대 국어라고 하고요. 중세 국어라고 하는 애는 고려 건국 시기부터요. 임진왜란 시작 시기까지 임진왜란 1592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를 중세 국어라고 하는데 이 중세 국어는요. 전기 중세 국어, 후기 중세 국어로 나뉩니다. 전기 중세 국어, 후기 중세 국어로 나뉘는 시점은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1443년에 창제되고요. 1446년에 반포됩니다. 그래서 전기 중세국어, 후기 중세국어로 나뉘는 시기는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고려 건국부터 1592 임진왜란까지를 중세국어라 그러고요. 전기 중세국어는 고려 건국부터 훈민정음 창제 1443년, 1446년까지, 후기 중세국어는 1443년, 1446년부터 임진왜란 1592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1592부터 개화기 19세기 말이 언제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보개혁이라고 해서 신분제가 폐지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까지예요. 그래서 가보개혁까지, 그때까지를 근대국어라고 그러고요. 가보개혁 이후 신분제가 폐지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현대국어가 시작됩니다. 다시 정리, 고대국어라고 하는 데가 끝나는 거 고려 시작할 때부터. 고려 시작 시기부터 임진왜란까지가 중세국어고요. 전기중세, 후기중세 나누는 건 훈민정음 창제 1443년, 1446년이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부터 개화기까지. 그래서 개화기 끝나는 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가보개혁이라고 해서 신문제가 끝나는 시기, 그때까지가 근대국어. 그리고 나서 그 이후 가보개혁 이후부터 현대국어라고 본다. 자, 여러분 영상 여기서 잠깐 끊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뒤에 영상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 뒷영상도 마저 봐주세요.